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보통은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이게 창조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와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초반에는 약간 도입 부분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은 과학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6월이 되면 이 나사에서 우주 전파망원경을 쏘아 올릴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현재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는 사실 조금 이제 다른 상태죠. 이제 그런 어떤 태초의 어떤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주 전파 망원경을 쏘는데 이게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년쯤 되면은 많이 홍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사에서 다 미국 기관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 기관이 아닌 유일한 기관이 우리나라 항우연이에요. 여기서 이제 초냉각 챔버 시스템의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일한 어떤 외부 기관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범죄자들이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게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만간에는 금방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술은 어떠냐면 좌측에 보이는 거는요, 이 사람이 알고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조금 신중하지 못해서 경솔해서 실수로 저질렀을 때에 이제 뇌가 활발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는 지경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는 AI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삶에서 마치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현재는 그래서 과학의 시대인데 이런 과학의 시대에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 면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독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다니는데 성인이 되면 잘 안 다닙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이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봐서는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다닐까 말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제 고대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면서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면 이제 노예 입장에서 그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너무 좋아서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날은 사실상 신분제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이후의 삶이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천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나의 스펙을 쌓는 일을 해야지. 이게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봉사한다, 성가대 한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빼는 게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떠냐면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교회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 내용이 사실이면 그래도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어떤 사명감이 들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를 그나마 좀 잘 다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부를 잘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늘 근심하는데 그나마 교회 가면은 아 그래도 얘가 좀 착하구나, 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사는구나, 막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질타나 이런 부분이 좀 누그러지니까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교회를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교회 어떤 신앙적으로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흥미가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 못 믿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창조과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의 시대긴 하지만 너네가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너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그 기회가 되면 이제 진짜 만사 제쳐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아는 지인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은, 어떻게 오빠는 과학을 공부하고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과 과학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 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학적 추론은 굉장히 상상력을 동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가장 어떤 핫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상온 초전도체가 뭐 발견됐니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의 금속은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저항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는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사라진다는 거는 에너지 손실 면에서 엄청나게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라지는 거를 발견한 온도가 얼마냐면 영하 270도 근처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쭈고 싶은 거는 요런 그래프를 갖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 경험한 거. 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감소하는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유추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0이 될 거야. 이렇게는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서 우리가 얘가 왜 이럴까 유추를 하는 거지, 지금과 같은 시간이 똑같이 역으로 흘러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계속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빅뱅 같은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 과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성경을 이제 어떤 인생의 쓴맛을 보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줍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이게 100세에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100세에 나는 못 날 것 같은데 근데 뭐 성경에 쓰였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앞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근본주의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이제 조금 이걸 안 좋게 보는 시각은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토시 하나를 그대로 100%로 다 믿는 거를 이제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둘 다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제가 바꾼 버전이 아니네.
제가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이제 의학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춘천에 있는 한림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학원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부업이라고 할 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제가 어떤 그 학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과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과학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인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통의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자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비판을 좀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쓰여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교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신화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현대 과학과 접목해서 그냥 아사모사하게 그 거기서 말하는 하루가 몇만 년이고 막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냥 쉽지 않을 텐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의 6일 창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6일 만에 창조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노아 홍수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과학을 그나마 공부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견해를 좀 정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부분과 하나님이 어딨냐,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 두 개를 접목해가지고 오랜 지구 창조론이다 이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회 잘 다니시고 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어떤 완성도가 있으신 분들이 대개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 창조는 좀 말도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사실 시대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 이제 옛날에는 미개했을 거니까 이거를 무슨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해서 몇만 년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걸 어떤 하나의 때로 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과학과 이제 성경이 모순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막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걸 보통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반대대로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는 거를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작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식일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안식일교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안식일교가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단시 되고 있고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요거랑 결이 비슷한 게 지적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지구 창조론도 실제 성경 써 있는 대로 6,000년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 다음에 6,000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00년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것도 6,000년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저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가 요게 6,000년 됐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이제 사실인지를 말씀드릴 건데,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주의에 근거한 신앙적 우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은 옳으니까 무오하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우긴다는 거죠.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참고했던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감동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 보수 우익인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요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이단이 이거를 갖다 접목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이 창조과학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을 혹하게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할 때 이 창조과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창조과학은 사실 별로 내용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같은 거는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과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논리가 이겁니다. 진화론은 반증 가능성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창조과학은 허위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제 이게 우리가 론 이렇게 붙이면 사실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과학적 이론에다가 무슨 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뭐 진화를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반증 가능성이 입증된 사실이라는데 사실 저 반증 가능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걸 놓으면 얘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중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얘가 중력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반증 가능성인데 진화론은 반증 가능성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 사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걸 접하게 됐냐면 제가 2008년에 춘천에 왔는데 한 2년 정도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금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삶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든 이 2008년도, 2009년, 2010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중고등학교 때 나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창조과학은 2006년에 제가 처음 접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봤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화 이야기. 이게 실제로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그 진화 생물학이라는 과목에 약간 그 교과서는 아니지만 어떤 레퍼런스로 이렇게 읽을 만한 책으로 돼 있고 검색하시다 보면 그 강대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도서관에 책이 뭐 읽을 만한 게 없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너무 혹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때가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여가지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목을 딱 저렇게 적어 놓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그 대단한 논리가 개발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내용이 뭐냐면 남극 대륙 쪽에는 얼음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극 대륙 가까운 데는 아니고 이제 남극 대륙과 아프리카와 그 남아메리카 사이에 보면은 어떤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 바닷물의 온도는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보통 얼음으로 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염분이 많다 보니까 염분이 많으면은 이제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낮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하가 돼도 얼지 않는 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체가 당연히 안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보통은 모든 동물은 다 피가 빨갛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산소를 운반하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그 적혈구를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그 분자가 있으면서 붉은색 빛을 내 가지고 이제 피는 붉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얼음 물고기는 투명해요. 보면은 속이 다 비쳐요. 그러니까 붉은색의 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런 물고기가 붉은색 피에서 어떻게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적혈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물고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이거 실제 책에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얼음 물고기에 가까운 친척인 남극의 대구와 뉴질랜드의 은대구조차도 피가 붉은색인데 이 놀라운 물고기의 존재는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어디서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러니까 진화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화했다라고 해야 이게 증거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적혈구가 없네? 그럼 얘는 진화된 거야. 이게 이 책의 논리입니다. 진화론이 다 논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여기서 주장할 만한 논리가 있으면 저도 뭐 과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건 무슨 증거가 아니고 이건 주장이죠. 그냥 여기 적혈구가 없어? 그럼 얘는 진화된 것 같아 라고 나는 주장한다, 이렇게 써야지 이게 진화된 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근데 진화론의 주장이 다 이래요. 제가 본 그 진화론의 주장들은 거의 다 제가 다라고 하기에는 공부량이 그렇게는 안 될 수 있어서, 근데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천지 창조의 개념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러면은 왜 6일 창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존 왈튼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책에서 날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부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거는 오늘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둘째 날에 물을 확 모으셨다. 그럼 그 물을 모이는 그거를 그냥 그 어떤 그 날, 그러니까 물을 모으는 역사를 하신 그때를 그 날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오늘날의 하루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존 월튼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특히나 그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성경을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는 130억 년 지난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반박할 수는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과학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보다는 과학적 사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경이 권위를 가지려면 뭔가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첫째 날 다음에 둘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엄청나게 큰 기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성캄프리아 시대라든가 고생대라든가 이런 게 중간중간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날 이론, 간격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 시대 이론은 첫째 날이 무슨 성캄브리아 시대, 둘째 날이 고생대, 이렇게 날의 의미가 하루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도 제가 수긍이 잘 안 되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구약에서 강조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주 그 쉬운 출발점 중에, 내가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저도 안 쉬어도 되죠. 저는 중학교가 첫째 날이에요, 고등학교가 둘째 날이에요 라고 해서 안 쉬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유태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6일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성경의 논조에 의하면 6일 창조가 사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지켜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했지 요 논리를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아 홍수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개발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원래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저도 2006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분을 초청하셔가지고 한 16주 정도를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신 게 이제 동영상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인 통해서 받아가지고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사실 결이 약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많이 차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나오시고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서 창조과학을 접하시고 나서 직업을 창조과학 선교사로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책을 정말 잘 쓰십니다. 그 노아 홍수 콘서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저도 한 4-5번 정도 읽으면서 너무 진짜 잘 썼다,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빙하 시대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이런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노아 홍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0일간 이제 비가 내렸더니 땅이 전부 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다 잠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라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증발한 게 비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제 여기가 있잖아요. 그 물놀이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바가지를 퍼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물을 뿌린다 그래서 이게 넘치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현재. 1991년 과학동화에서는 이제 이걸 갖고 연재를 했어요. 이제 창조냐 진화냐를 놓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한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걸 읽고서 그래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네. 그래 그냥 조금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유대의 민족에게 뭔가 글은 남겨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뭐 창작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당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당 30mm 이상이 비가 내리면 호우주의보가 뜹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면 호우경보로 바뀌고요. 보통 장마 때 엄청나게 비가 오면은 시간당 100mm 정도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고 이거 순환 과정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시간당 100mm씩 40일 동안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마 때 억수 같은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현재 과학은 그렇게 비가 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온다고 치면 물로 덮일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시간당 100mm 오고 24시간 40일 동안 내내 쏟아진다고 해도 근데 이게 96m밖에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순환 과정이 아니라 그냥 계속 비가 이렇게 와도 96m, 물론 96m면 다 잠기긴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는. 왜냐면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니까. 그렇지만 산 중턱도 이거는 못 올라가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춘천 시내 산들도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노아 홍수에 나오는 거 방주인데 이 방주 사이즈가 한 130m 이상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무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길게 해가지고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인트해서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나무가 옆에서 파도가 치면 얘는 나무는 부셔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큰 배를
철갑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선은 그게 안 돼요. 현재 과학기술로. 그러니까 당연히 130m 이상 되는 방주가 그때 홍수에, 대홍수에 살아남았다?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예요.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나이를 믿으십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고 노아가 950살을 살고 믿어지세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를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뭐 이해하실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 현재 과학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그 제임스 허튼과 찰스 라이엘이 창안한 건데 땅에서 이제 땅이 융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면은 비바람에 의해서 얘가 씻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퇴적이 되고 얘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걸 반복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오늘 볼 때는 들어갔다가 내일 볼 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천만 년, 수억 년 걸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일과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시면 얘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깎이는 거는 이렇게 깎입니다. 표면이. 어떤 사람도 대패로 이걸 깎지 않는 한 이렇게 깎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책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학책에서도 퇴적은 이렇게 되고 침식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을 보면 다 똑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재 과학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계속적으로 쌓였는데 깎여서 쌓였는데 지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층이 다르다는 거는 암석의 성분과 시대적인 어떤 뭐 기체나 이런 성분이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암석의 종류가 바뀐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암석의 종류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이 쌓이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45억 년쯤은 돼야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지층과 지층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딱 세워져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못해요. 진화론에서는 이거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 중에 그 지층 사이에 화석 중에 이런 화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건 누가 봐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딱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잡아먹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찰스 라이엘이 주장했듯이 막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에 해서 쌓여서 지층이 되는 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뭐냐면 얘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먹었는데 아직 소화가 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오징어가 있는데 이 나우틸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물고기들이 죽어서 퇴적이 됐는데요. 다 똑같은 방향,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얘가 하나는 이렇게 죽고 하나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같은 방향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예상하냐면 거대한 물살이 오다 보니까 저항을 줄이려고 얘네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었나 보다. 그러다가 화석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그 그랜드 캐년 쌓인 게 이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쌓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과학책을 봐도 어떤 내용을 봐도 이렇게 쌓였다라고 주장하는 책은 없습니다. 유일한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 할아버지가 이런 그 홍수 속에서도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의 식구들이 살아남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지나서부터 비가 40일 오고 150일 동안 막 물이 철철 넘치고 이런 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그 홍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격변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그 물을 해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근데 궁창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궁창이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만 물이 있는데 지구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층이 있지. 지금 수증기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증기는 전체의 1000분의 1%입니다. 10의 5제곱분의 1%예요. 전 지구에 있는 물에.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시려면 10의 5제곱분의 1도 뭐 나눈 거지. 거기도 뭐 물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시려면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 건데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집에 유산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다른 형제한테 나머지를 다 줍니다. 그리고서 난 나눠줬어 라고 하는 걸 믿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거가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억이 유산인데 그 중에 나한테 10만 원만 줬는데 내가 이걸 나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성경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하늘 위에 분명히 물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홍수가 났을 때도 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터지면서 거기서 지하수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40일 정도 비 온 거에 다 전 지구가 잠긴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주인데 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특이하게도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신화를 쓰는 입장이라면 그냥 신이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내가 방주를 만들었더니 살았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그 족장 시대의 어떤 족장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48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너가 방주를 짓고 이제 뭐 살아라. 너네 가족만 살고 나는 나머지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노아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거기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긴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는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가 결정해. 너가 결정해라. 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하나님의 방법인데 보통 자식을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서원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제 뭐 삼손도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500세 되던 해에 자식을 처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가 480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한 500살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식을 주는데 새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방주를 짓는데요. 요렇게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근데 김명현 박사님의 이 강의에 의하면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울산에서 이분이 한번 하셨대요. 이 강연을.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바뀌었답니다. 신앙이.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 있는 요 비율 있지 않습니까? 요게 현대 선박의 비율과 똑같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된 거냐면 100m가 넘는 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명나라 때의 정화가 그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배는 이제 100m가 넘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명나라 황제가
이거 다 없애라 해가지고 기술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인류가 100m 근처에 가는 배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요 배인데요.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건데 이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거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 배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보고 했더니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그 설계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현 박사님이 이 강의를 딱 하시니까 선박 설계하던 집사님들, 그 교회 잘 안 나오고 막 이랬던 집사님들의 신앙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박을 모르지만, 왠지 진짜 내가 선박 설계와 관련되는 사람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딱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1993년에 그 대전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옆에다가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선박을 몇 개를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런 비율을 가진 것과 여기서 조금 벗어난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파도를 치는 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 배들이 뒤집어지는지 제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를 딱 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막 신문에 그때 막 대서특필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진짜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왜 이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써 있고 났더니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랬죠. 이제 그 강연 통해서. 근데 그 노아 방주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흔적이 이렇게 이거 노아 방주 흔적이 아닐까?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라랏산은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가 걸린 산이 아라랏산인데 얘는 5,000m가 넘어서 여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여기에 빙하가 녹아서 그 흔적을 위성 사진으로도 뭐 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단들이 이거 배 방주 뭐 찾아줬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그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눅눅해집니다. 그러면서 미숫가루처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 2011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5월 달에요. 매일 비가 왔어요. 저는 5월에 그렇게 비가 계속 온 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무 비가 오니까 제가 너무 축축 처져가지고 컨디션이 최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 이쪽 펜션에서 이쪽에 산책로 만든다고 나무들을 여기다 뽑았어요. 그 나무를 뽑았는데 그때 비가 거기가 너무 많이 오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얘가 무너져가지고 이때 MT 왔던 대학생들이 여기서 죽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만약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흙이 다 눅눅해집니다. 미숫가루 탄 것처럼. 요거를 토양 액상화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땅이 흔들리면 아까 샘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지하수가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이 흔들리면 우리가 미숫가루에 물 부으면 잘 안 섞이는데 저으면 섞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 이거는 올 여름에 그랬던 거죠. 올해 비 많이 와가지고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막 산 무너지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산이 무너진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달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에 맞게 얘가 밀물과 썰물이 생기면서 계속 파도가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산이 무너져 내렸던 그 흙과 그게 구정물처럼 돼가지고 계속 빙빙 도는데 그런 물을 저탕류라고 부릅니다. 이 저탕류가 계속 흐르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탕류가 막 이렇게 흘러가면 밑에 쌓이는 흙이 막 뒤섞일 것 같잖아요. 근데 1994년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긴 수조를 만들어 놓고 급류를 만든 다음에 흙을 여러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봤어요. 저탕류처럼.
그랬더니 이렇게 쌓입니다. 층과 층, 그러니까 종류가 비슷한 흙길이, 돌길이 같은 층에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은 아닌데 이거 유튜브 보면 동영상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화질은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요거 말고도 여러 종류를 이렇게 흙을 떨어뜨리면 얘가 비스듬히 경사를 지면서도 그것도 이제 그 층을 이루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얘가 저탕류를 만들고 그게 흙이 밑에 깔리면서 그랜드 캐년과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사층리를 뭐라고 배우냐면 이제 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급류를 이렇게 경사가 크게 지면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사층리라고 불러요. 층은 층인데 경사가 졌다 이래서 사층리입니다. 근데 이 사층리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저런 대륙사면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거라면 요런 층과 층 사이에 얘가 이해가 안 돼요. 얘는 너무 수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 얘가 기울어졌다가 그 위에 수평하게 됐다가 다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로잰 듯이 깔끔합니까? 이거 사진 아니고 모형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사진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경사진 게 아니고 어떤 노아홍수처럼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도 얘가 이렇게 층리로 생기거든요. 사층리로 생기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이거를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가 그건데요. 만약에 요 두께, 요 사층리의 두께가 5m다. 그러면은 그게 물 위로 물 위로 요 물의 높이가 한 15m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 여기를 재봤더니 이게 최소 15m거든요. 사층리의 두께가. 그러면 실험에 의하면 물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따져보면 80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m 높은 곳에서 급류로 물이 지나가야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80m 높은 물이면 이거는 전지구적인 홍수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사실인지 솔직히 믿기는 어려운데 얘를 믿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라진 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8장인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동화 같잖아요. 이게 신화 같잖아요. 이렇게 신이 딱 무슨 뭐 제우스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후 부니까 이제 물이 막 줄어들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지금 노아 할아버지 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물이 잠긴 겁니다. 근데 땅과 땅이 벌어져요. 땅과 땅이 벌어지면은 얘가 양쪽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이 내려오겠죠.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땅 간격이 이래서 이 위에 넘쳤던 물이 얘가 벌어지면서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배우는 지구과학은 다 이 판구조론, 그 플룸구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전 지구에 한 10개 이상의 판이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구글 지도에서 대서양을 보시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마치 이렇게 삼겹살 사놓고 이걸 막 이렇게 뭐 빗질하듯이 해놓은 것처럼 여기가 다 이렇게 빗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쪽과 이쪽이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예, 이렇게 찢어진 양쪽으로 흩어지게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땅과 땅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붙어진 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습곡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옆에서 세게 누르다 보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다르게 배우지만 지구과학에서는 다르게 배우지만 얘네들이 노아홍수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랜드 캐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라고 하면 요게 그 2011년 춘천에 비 아주 많이 왔을 때 제가 금병산 등산하다가 이 사진을 보고서 야 이게 그 원리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양쪽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이 흙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요 등산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오니까 얘는 축축해진 상태고 그래도 양쪽은 튼튼한 상태입니다.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확 쓸어 내리니까 집안이 약한 쪽에 흙을 쓸고 내려가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강원도도 그런 게 많은데 각 지자체에 가면은 이렇게 사방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방댐을 왜 설치를 해두냐라고 하면 이제 지층을 보면 이렇게 뭐 무슨 표토층, 신토층 이렇게 있는데 이 표토에 미생물이 많고 양분이 많아요. 그 무기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토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얘가 잘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진돼서 물이 급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쓸어버리면 표토가 싹 쓸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표토가 쓸려버린 다음엔 나무를 심어도 안 자랍니다. 표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수십 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표토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계속 내려오면 급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면서 속도가 줄고 또 내려오다 뚝 떨어지면 속도가 줄고 이래서 표토층이 쓸리지 않도록 만든 게 사방댐이에요. 근데 그랜드 캐년의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얘가 어떠냐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거의 맨들맨들하잖아요. 이게 지형이 같은 지형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얘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뭐냐면 원래 여기에는 이런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뚝 같은 게 무너지다 보니까 급류처럼 확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안이 약한 흙을 긁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이가 이거 비율이 똑같은 건데 거의 남한만 합니다. 이 호수의 크기가. 이 남한만한 호수가 한 곳으로 확 쓸려가니까 당연히 물살의 힘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아까 물이 고여 있었죠. 물이 있는 게 양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이제 바다로 내려간 것도 있고 육지에 있는 물은 이렇게 고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이 이 땅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얘가 약하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무너지면 그 많은 물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흙을 쓸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다행히 2018년에 여기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평평한 그냥 평지예요. 산 하나 없는 평지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게 쌓여있는 물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이동한다?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힘으로 그 흙을 이제 그 급류가 흙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이제 뭐 요런 어떤 그 자연 경관 이걸 홀슈스 밴드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경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집안이 약한 쪽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훑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훑고 지나가는데 여기는 물이 작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훑고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물이 훑고 지나가서 이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지대에 가면은 모뉴먼트 밸리라고 해서 마치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이런 비석 같은 거 내가 왔다 갔다 이런 거 새겨놨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는 왜 생긴 거냐면 잘 보시면요 여기도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쓸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홍수 그 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균일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흙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남아있다가 얘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바람에 의해서 깎여가면서 이런 모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밝혀진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6월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동일과정설에 의해서 수천만 년 동안 이게 쌓였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두 개의 호수가 붕괴돼서 무너지면서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협곡은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척에 가면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홍수는 전 세계 전 지구적인 홍수고 그거를 유일하게 기록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인데 그럼 노아 홍수의 사건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이 쓰여진 그 관점에서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수용하진 않을 텐데 진화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콜로라도 강이거든요. 근데 강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꾸불꾸불하잖아요. 아니 홍수가 물을 확 쓸고 지나가면 직선으로 지나가야지 이렇게 막 꾸불꾸불 지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홀슈스 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이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위목이라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기려면 근데 고등학교 지구학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죠.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천이 지나가다가 이쪽은 많이 깎이고 뭐 반대쪽은 적게 깎이면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하고 솥불 모양처럼 돼서 우가코가 된다. 이렇게 배우고 뭐 강릉에도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추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안 그렇습니다. 실험은 1972년도에 어떤 그 과학자가 실제 하천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실험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만들고 여기다가 암석을 여러 종류를 넣어놓고 물을 이제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럼 물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이 하천이 생기는 모양이 달라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되나를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유출량이 많아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흘려야 얘가 급격히 꺾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적으면 직선으로 흐른답니다. 이게 우리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샌후안강의 그 거위목 협곡 이렇게 계속 했던 거 그거는 그 정도 꺾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1972년이기도 하고 뭔가 실험이 뭔가 좀 약간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최근에는 뭐가 없나 찾아보니까 2014년에 어떤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얘가 지형이 어떤 지형일 때 물의 양이 어떻게 될 때 하천이 어떻게 변하나를 봤는데 규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우가코가 생기지 않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고 이거는 이제 제가 찾은 거거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감동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1994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걸 실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1980년 5월 18일이에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워싱턴 주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라는 그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 전에는 산이 모양이 이랬어요. 근데 폭발하고 나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이. 그리고 구글 지도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 화산에서 분출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화산 쇄설물, 뭐 마그마 이런 게 터져 나오면서 얘가 흐르거든요. 근데 이게 흐를 때 이런 게 만들어진 걸 본 겁니다. 원래 2층은 없었어요. 2층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죠. 5월 18일 날 처음에 분출하고 나서 이렇게 한 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6월 12일 날 한 번 더 분출하고 나서 또 여기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아니네. 그랜드 캐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게 아니네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980년에 이걸 눈으로 보고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94년에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층별로 쌓이는 걸 보니까 그럼 그랜드 캐년도 이렇게 됐겠구나. 그래서 2006년에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런 홍수는 언제 가능했느냐? 역사적 기록에는 노아홍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할 때요. 나무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지층 화석이 이해가 되잖아요. 얘가 왜 그런 거냐면 원래 나무는 뽑히면 원래 나무가 물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가 뜨게 돼요. 뜨는데 껍질이 조금 더 밀도가 커요. 물보다. 그래서 얘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물과 마찰 때문에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가벼운 나무통만 여기에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뽑힐 때 뿌리까지 뽑히잖아요. 근데 뿌리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히면 얘가 이렇게 호수에 둥둥 뜨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뜨다가 급류가 내려와서 거기에 쌓이면 얘가 가서 밀려가지고 거기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걸 실제로 보니까 그랜드 캐년의 다지층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하고 석탄이 이게 되게 오래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석탄과 석유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요. 석탄은 사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석탄은 원래 원료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전 지구에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습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이제 쌓인 곳이 거기가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곳이 옛날에는 거기가 거대한 습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라던 나무 껍질이 그 물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쌓여서 석탄이 됐다는 건데 얘가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밑에 깔려있는 그 나무 껍질 있잖아요. 얘가 습지에서 잘 못 사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태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태백이 되게 넓잖아요. 거기에 무슨 나무, 그러니까 호수가 클 수는 있는데 그 호수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변두리에 있는 나무 껍질이 쌓여서 어떻게 그 태백 같은 석탄층이 만들어집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많이 그 반론을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홍수 모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나무가 뿌리채 다 뽑힌 다음에 얘가 지구가 계속 자전하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것이 쌓여서 석탄층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석탄은 전 지구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석유는 얘는 사실은 얘는 원료가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식물도 좀 있지만 거의 동물이에요. 근데 뭐 동물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하여튼 뭐 아까 그 석탄은 순전히 식물인 거에 반면에 이건 이제 동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전지구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석유는 액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지반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곳은 없고 이제 이런 중동 이런 쪽에 이제 몰려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실험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있잖아요. 해조류를 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350도씨 200기압에서 1시간 동안 가열했더니 석유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하에 200기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로 따지면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세지거든요. 그럼 200기압이면은 2000m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거보다 더 깊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땅은 더 압력이 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1시간 정도면은 석유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근데 이거 막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발견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만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이 영화 뭔지 아시나요? 네. 198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백투더퓨처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박사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를 갖고 만들었는데 1985년에는 어떤 이제 장치로 만들었는데 미래로 이 박사가 갔다 오더니 여기다 뭐 하는 거냐면 음료수, 바나나 껍질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연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기물들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석유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유기성 폐기물을 이제 농축하거나 압축을 하게 돼서 그 무산소 발열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연료로 씁니다. 뭐 홍천 이런 데서도 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석유가 석탄이 만들어지는 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빙하거든요. 빙하는 이건 진짜 노아 홍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얘는 빙하가 정의가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눈이 내려서 얘가 보통은 이제 녹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녹죠. 근데 얘가 녹지 않고 언 상태로 계속 눈이 쌓이다 보면 이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얼음처럼 됩니다. 요게 빙하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게 빙하고, 근데 빙하는 그러니까 이 얼음이 0.9 정도의 밀도를 갖다 보니까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나면 얘가 뜨게 되거든요. 그럼 파도에 의해서 여기가 충격을 받으니까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닷물에 떠 있게 되는 건 빙산이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것만 이제 빙하입니다. 빙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의 지형을 보면 옛날에는 빙하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그 협곡이나 그 스위스 마테오른 같은 거는 이제 이런 빙하 모양에서, 그러니까 눈이 많이 쌓여서 얼어 있다가 얘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 빙하가 이제 밑바닥에 녹으면서 미끄러져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를 흙을 쓸고 지나갔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옛날에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뭐 천재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했냐면 1차 대전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자기가 뭐 막 해서 하는데, 이 사람 논리에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공전, 궤도, 이심률, 자전축, 경사의 변화, 세차운동 등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빙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반구는 그게 가능해요. 북반구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울어진 정도가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축이 바뀌거나 이러면 북반구는 더 따뜻하거나 더 추울 수 있죠. 근데
전 지구적으로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지면 어느 쪽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전체 지구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얘가 이게 뭐 기울어진 게 바뀌었다가 변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빙하가 가능하려면은 구름이 많아야 돼요. 구름이 많다는 거는 증발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워야 됩니다. 덥지 않고 어떻게 증발을 많이 해요? 더워야 증발이 많은데. 근데 더우면 뭐가 안 되죠? 얼음이 빙하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빙하 시대가 되려면 물은 증발을 엄청 하는데 날은 추워야 돼요.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 기상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로는 이게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땅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그 벌어지는 요 밑은 다른 데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뜨거운 그 외핵이라고 하는 그 열기가 지구 곳곳으로 퍼져 올라올 때 더운 열기가 올라오는 쪽에서는 대륙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륙과 이 대륙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밑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는 거예요. 마치 냄비에다가 이게 불 끓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그 정도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 물이라는 거는 지금 평균보다 1도만 높아도 엄청나게 증발해요. 그럼 얘가 증발을 하죠. 증발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가 증발을 하면 구름이 생기면서 햇빛을 가립니다. 얘가. 그러면은 얘가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압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증기가 많고 여기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구름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게 진짜 사실이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신화 있지 않습니까? 신화의 그 가장 으뜸 신이 무슨 신이라고 알고 계세요? 무슨 신? 그러니까 모든 신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다 그러면 이제 제우스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뭘 담당하는 신이냐면 바람과 천둥이에요. 천둥은 어느 때 생기느냐? 바람이 셀 때 생깁니다. 공기가 왕창 상승해야 이 상승하는 공기가 전자들을 훑고 지나가면서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전자를 때리는 게 이게 천둥 번개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비바람이 세고 천둥 번개가 셌느냐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 홍수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과학에 의하면 이런 일이 빈번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아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홍수로 이거 하나님 맘 바꾸시고 확 또 쓸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날씨가 너무 악조건이에요. 사실상.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홍수가 나면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구름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구름층이 두꺼우니까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은 떨어지고 밑에서는 계속 끓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름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눈과 이거에 의해서 빙하가 가능한데 다른 설명은 이걸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근데 그 탄소 동위원소 이런 거 뭐 해보니까 몇만 년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연대 측정법은 기본 가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N제로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걸 이제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또 반으로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라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45억 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의 양을 보면 옛날에는 지구가 만들어지려면 한 45억 년 전은 됐어야 되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상한 거죠. 뭐냐면은 아니 초창기에 우라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뢰를 안 합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거는 맞춰요. 아주 가까운 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예수님의 그 수위가 무슨 뭐 거기에 어떤 흔적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몇 천 년 단위로 돼 있는 건 다 맞춰요. 근데 무슨 뭐 몇 억 년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신생대 제3기 2000만 년 됐다라고 하는 석탄을 갖다가 탄소 동위원소 해봤더니 3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억 5천이든지 다 1억 9천이든지 다 2만에서 3만 4만 요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일단은 다 엉터리고요.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퇴저감은 원래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건데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요. 퇴저감은 우리가 쌓이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이거를 갖다 탄소 동위원소로 이거 몇 년 됐는지 측정해달라고 했더니 28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나한테 뭐 27억 년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과학에서는 퇴저감은 안 되고 화성암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퇴저감은 우리가 증거가 있으니까 틀렸다고 되는 거고 화성암은 증거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몇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2만 년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자기장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감소되는 거라면 2만 년 전에는 너무 세가지고 다 생물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억 년 됐다 그러면 뭔가 진화론을 그럴싸하게 맞출 수 있는 시기 같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 팩터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는 그 노아 할아버지가 950을 사셨다. 이거를 저는 믿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실제 화석 중에 요 화석은 아니고 요건 아니고요. 메가 얌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잠자리 화석이거든요. 근데 얘가 양쪽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날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75cm입니다. 잠자리 날개를 그러니까 다 하면은 잠자리가 이만해요. 75cm짜리 잠자리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화석상으로는 잠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춘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아마존에 가면 엄청나게 큰 뱀이 있잖아요. 춘천에서는 사실 그런 뱀이 살 여건이 안 되죠. 근데 아마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환경은 그 동물들이 엄청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 환경이 망가져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크지가 못한 겁니다. 지금도 그 미국의 그 북부에 가면은 이렇게 레드우드 뭐 내셔널 파크라 그래서 여기 나무가 거의 100m 가까운 나무가 있어요. 근데 100m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 때 잠자리가 75cm 잠자리가 살 정도의 환경이라면 잠자리는 특히 환경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도대체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얘네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서울 시내 공기가 어디가 괜찮은지 잠자리를 뿌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얘네가 대학 캠퍼스로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윗세대신 분들은 학교에 잠자리를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잠자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100m 더 되는 나무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100m짜리 나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그 사이즈 130m 넘는 그 사이즈의 그 나무는 두 개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200m 가까운 나무가 있는데 그 기둥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버리니까 걔가 130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한 거지 긴 거와 긴 거를 연결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의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큰 나무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석 중에요. 사람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통해서 그 사람의 키를 재보니까 4m쯤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사실 성경은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다 거짓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게 믿어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거기에 이제 뭐 북방왕 남방왕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왕이 침상이 4m라는 거예요. 그 침상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원래 키는 한 2m쯤 됐는데 자기 이제 과시하려고 침대를 4m짜리 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보는 순간 거인족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그 키는 사실 그 아시는 대로 유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키 크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홍수 전에 그런 어떤 유전자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게 홍수 후에도 내려오다가 이제 골리앗 때까지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사라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데요. 요 발자국이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를 놓고 진화론자들은 저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사람 발자국이 저렇게 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이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진화론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른 거지 사람 발자국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요게 사람 발자국이면은 발자국이 45cm고요. 요게 사실은 하여튼 4m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몸무게가 한 450kg 나가는 여자랍니다. 키는 3m 무슨 몇십 cm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 이제 컸던 거죠. 근데 왜 1000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또 밝혀지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태양이 이제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해가지고 폭발을 하면은 그 폭발의 기운에 그 표면에 있던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지구로 막 날라오거든요. 이걸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얘를 맞으면 제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스튜어디어스나 그 파일럿들은 비행 시간이 있는 게 땅에서는 얘네들이 날라오다가 대기랑 만나서 조금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 상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방사선 피폭되지 말라고. 그런데 지구자기장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6000년 전 시대에 노아 홍수 전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물층도 있어요. 근데 물층과 지구자기장은 약간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에 보시면요. 육식동물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이건 사람한테 주는 거고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에 기는 것은 풀은 풀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식동물이 없어요. 육식동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끼리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이를 놓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라고 하면 네. 요게 이제 지구자기장이 이때는 이제 지금보다 16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물층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양은 그 태양풍에 의해서 전하를 띤 입자 말고 전자기 파도 내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마선, X선 이래갖고 에너지별로 다른데 감마선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뇌종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마선 같은 거예요. 엄청 센 거. 얘는 맞으면 세포가 죽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기 대기에 의해서 지금도 대기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대기에 맞고 튕겨져 나가요. X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X선, 이거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얘도 튕겨져 나가고요. 자외선도 원래는 오존층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존층이 뚫려서 좀 들어오긴 하지만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찜질방에 가면은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광고. 원적외선, 황토에서 원적외선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적외선 중에서 가시광선 쪽이 아니라 이렇게 파장이 길어서 약해진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게 원적외선이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오다가 공기 분자랑 물층 같은 거에 부딪히면은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시광선이 들어오다가 이거랑 만나면은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적외선으로 바뀌어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물층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그냥 황토 그 찜질방 같은 데서 계속 그 환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계속 원적외선이 나를 그냥 계속 살펴주는 그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층이 있잖아요. 물층이 있으면 얘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적도는 너무 뜨겁고 극지방은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물층이 있다면 적도는 사실 이건 제가 봐도 이건 근데 아니 이거 좀 너무 과하게 표현하기 좀 그래서 약간 줄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20도 여기는 영상 10도 정도라고 생각해요. 온도 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과학적인 뉴스 중에서 알래스카에서 매머드가 얼음 그 냉동된 상태로 발견된 거 보셨죠? 그게 그 알래스카가 옛날에는 그냥 그런 그 포유동물이 살기 좋았던 환경인 거예요. 예, 이런 물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병원에서 사실 이게 보급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약간 최신 기술인데 그 산소 고압 치료라는 게 있어요. 고압 산소 치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챔버에 산소를 지금은 이제 공기 중에 20%가 산소인데 산소를 엄청나게 고밀도 산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약한 세균이나 이걸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있는데 고압 산소 치료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을 증가시키고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 장애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고 항암제 이거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분열증, 정신 이런 거 안 생기고 자폐증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다 좋은 게 이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이 이건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86년도에 팝송에 완전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마이클 잭슨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그 고압 산소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현대 과학으로 나는 250살을 살 수 있대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린 이제 물론 뭐 지금 이제 다른 이유로 죽었지만 그때도 80년대 중반도 이런 고압 산소실을 갖추면은 250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950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슬라이드가 없네요. 그
초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그 수명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노아 할아버지까지만 900세를 살고요. 그 이후부터 900세 못 살아요. 그 셈이 한 600세인가 500세까지 살고 그 다음은 다 40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가서는 200살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 숫자를 지어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경 그거 참 너무 동화 같고 신화 같지 않아. 무슨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약간 그거죠. 이제 올림푸스 산 위에서 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네 이제 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창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꽃밭에 물 주듯이. 아, 너무 동화 같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비라는 거에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어떤 신화적으로 쓴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다른 데를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층이 있으면요.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얘가 뜨거워져야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져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런 상태에서 상승했다가 식어지니까 다시 액체가 돼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야지 되는데 아까와 같이 물층이 있으면 온도차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합니다. 얘가.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할 정도의 그런 온도차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거는 사실 물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논리를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 성경에 이게 써 있는 게 전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비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물론 그 사람들이 비에 대해서 어떻게 내리는지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나타난다?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물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비가 와야 거기에 이제 햇빛이 굴절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놓고 이제 노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이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이건 제 생각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제 생각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그 전에 무지개를 봤으면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가 뻔히 알고 있는 무지개 갖고 약속을 거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걸 딱 보여주면은 이거는 공통된 느낌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수 이후에는 엄청나게 날씨가 격변이 일어날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안심시키시는 약간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창조과학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창조과학은 뭐가 가짜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나무로 만든 방주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져와서 이거는 뭐 항해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너무너무 짧아지죠. 그러니까 물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걸 제가 눈을 닫고요. 그냥 주어지는 정보대로 받아들이면 과학이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맞는 말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진짜 제가 이걸 찾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에 모순점이 없다는 거를 깨닫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인정해야,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아야 뭔가 나도 이런 어떤 스펙의 시대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이게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사실임을 깊이 느끼면서 유익한 성경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